이보시오 한국.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숟가락을 얹으려 합니까? 당장 나가시오. 유럽 철도 제국 프랑스의 비웃음에 회의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70년 동안 모로코 철도를 제 앞마당처럼 주물러온 프랑스에게 한국은 그저 기술이나 베껴 쓰던 하류였죠. 심지어 한국을 선택하면 국가 망신이라는 비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한국의 참패를 예고하던 그 순간 한국협상단이 조용히 꺼내든 단 한 장의 기밀 문서에 전 세계 철도업계가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프랑스가 신이 와도 절대 못한다며 70년간 숨겨온 그 지배의 사슬을 한국이 단 10분 만에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차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속여온 그 비밀을 깨부수러 왔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된 프랑스 대표단이 회의장을 뛰쳐나가게 만든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신의 한 수.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스케일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경력은 여기서 끝이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죠. 외교 라인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들먹였고 재정 라인은 안정성을 따졌습니다. 99%가 같은 답을 말하고 있었죠. 프랑스, 70년 동안 정답이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테이블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13조 원짜리 판을요. 미쳤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죠.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이 두 글자를 보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압델카림 엘 마지드입니다. 모로코 철도청 차관이었죠. 30년을 철도와 함께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레일 위에서 시작했고 중년에는 숫자와 구조를 읽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국가의 미래를 저울에 올려야 하는 사람이 됐죠.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연설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결과에 서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제 이름만 남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2030년 월드컵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모로코가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공동 개최국이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축하했죠. 언론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떠들었고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철도가 문제였죠. 카사블랑카에서 라바트까지, 마라케시에서 탕헤르까지 하루에 66만 명이 낡은 통근 열차에 실려 다녔습니다. 객차는 30년이 넘었고 배차는 들쭉날쭉했으며 고장은 일상이었죠. 여름이면 에어컨이 멈췄고 겨울이면 난방이 끊겼습니다. 승객들은 땀을 흘리며 서로를 밀었죠. 그런데 월드컵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만 관중이 경기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도시간 이동이 폭발하죠. 카사블랑카에서 경기가 끝나면 마라케시로, 탕헤르에서 경기가 끝나면 라바트로. 전 세계 카메라가 모로코를 비추는 순간 우리 철도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망신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했죠. 이건 행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이었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플랜 레일이라 불리는 국가 프로젝트가 발표됐죠. 13조 원 규모의 철도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통근 전동차 168대를 새로 도입하고 노선을 확장하며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계획이었죠. 저는 그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어깨가 무거웠냐고요? 아닙니다. 무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짓눌렸죠. 첫 번째 입찰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외교부, 재정부, 교통부, 각 부처의 실세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죠. 커피 향이 났지만 아무도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였죠. 왜냐고요? 당연했습니다. 모로코 최초의 고속철도 알보라크를 만든 게 프랑스였으니까요. 시속 320km로 달리는 아프리카 최초의 고속열차. 그게 프랑스 기술이었습니다. 부품도 프랑스산, 정비도 프랑스 기술자, 운영 매뉴얼도
프랑스어였죠. 70년입니다. 식민지 시절부터 프랑스가 레일을 깔았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그 이름은 바뀌지 않았죠. 모로코 철도의 역사는 곧 프랑스와의 역사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번에도 프랑스다. 외교 라인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 투자도 연결되어 있고 정치적 파트너십도 있습니다. 철도 하나 때문에 그걸 흔들 수는 없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재정 라인이 뒤를 이었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따져야 합니다. 알보라크가 프랑스 기술인데 다른 나라 열차를 들여오면 부품 체계가 꼬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가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기술 라인도 같은 말을 했죠. 검증된 기술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철도 강국이고 아프리카에서도 실적이 있습니다.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99%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만 달랐죠. 저는 70년을 봤습니다. 독립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계약서가 같은 구조로 작성됐는지를요. 열차는 바뀌었습니다. 디자인도 달라졌고 속도도 빨라졌죠. 하지만 사슬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운전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진을 열어볼 권한은 없었죠. 도면을 요청하면 거절당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물으면 웃으며 넘어갔죠. 고장이 나면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 부품이 필요하면 프랑스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가격은 그들이 정했죠. 이게 파트너십입니까? 아닙니다. 종속이죠. 저는 회의 중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시선이 쏠렸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배제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외교 담당자의 눈이 커졌죠. 재정 책임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교 라인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후보에서 제외하자는 겁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역이 시작됐죠. 차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프랑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은 해봤습니까? 외교적 후폭풍이 어떨지 알고나 하는 소리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국가의 동맥이죠? 동맥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방역이 이어졌습니다. 재정 라인이었죠? 숫자를 들이밀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호환성 문제, 유지보수 단가, 표와 그래프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프랑스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30년 뒤에도 유효합니까? 지금 싼 게 나중에도 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부품값을 그들이 올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세 번째 반격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테이블 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당신 경력은 여기서 끝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은 걱정이었고 어떤 눈은 비웃음이었죠. 대부분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왜 굳이 문제를 만드느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말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피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카사블랑카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로 66만 명이 매일 열차를 탑니다. 낡은 객차에 몸을 구겨 넣고 땀을 흘리며 출퇴근을 하죠. 월드컵까지 4년 남았습니다.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구조가 있었죠. 모두가 같은 답을 말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철도를 관리한 게 아닙니다. 나라의 시간표를 관리했죠.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면 경제가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물자가 이동하며 도시가 숨을 쉬죠. 그 시간표가 누구 손에 있느냐? 그게 주권의 문제입니다. 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창가에 섰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 명단이었죠. 회의 전에 훑어보긴 했지만 제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익숙한 이름들이었죠. 예상된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철도 강국들이 축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철도 종주국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실적도 거의 없었죠. 프랑스에게서 기술을 배운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안서의 두께가 달랐죠. 다른 회사들은 열차 사양을 중심으로 썼는데 한국은 뭔가 다른 구성이었습니다. 펼쳐봤죠.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장 설립, 20년 유지 보수. 저는 그 단어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열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담배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70년 동안 프랑스가 해주지 않았던 것을 왜 한국이 제안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뭘 알고 있는 걸까? 아니, 그들이 뭘 겪었던 걸까? 그 회의실에서 저만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한 장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당신만이 아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글자가 계속 맴돌았죠. 한국.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몇 달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유를 알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플랜 레일이 공식 발표되기 직전이었죠.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정도 판이 열리면 전 세계 철도 회사들이 냄새를 맡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프랑스였습니다. 당연했죠. 70년 동안 모로코 철도를 쥐고 있던 나라입니다. 알보라크도 그들이 만들었고 기존 통근 열차 상당수도 프랑스산이었습니다. 부품 공급망, 정비체계, 기술 매뉴얼까지 모로코 철도의 뼈대가 프랑스였죠.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협상단이 도착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양복이 반듯했죠. 넥타이 매듭이 정확했고 구두는 광이 났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에서 향수 냄새가 났죠.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최초 고속철도를 만들어줬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 말이 나왔죠. 만들어줬다.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시혜자의 언어였죠. 알보라크 덕분에 모로코가 아프리카 철도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했죠. 이번 사업도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들었죠. 너희는 우리 없이 못한다. 프랑스 협상단의 태도에는 미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했죠. 존칭을 썼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협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우리를 보는 시선이요. 그건 파트너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관리 대상을 보는 눈이었죠. 저는 참았습니다. 협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건을 보여주십시오. 프랑스 측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제안서였죠. 페이지마다 숫자와 도표가 빼곡했습니다. 열차 사양, 납품 일정, 가격 구조,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열차 성능은 훌륭했죠. 최신 모델이었고 안전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됐고요. 숫자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터 이상했습니다. 유지보수 조항을 읽는데 손이 멈췄죠. 정비는 프랑스 공인 기술자가 담당한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미소를 짓고 있었죠. 품질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관리해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품은 프랑스 공인 업체에서 조달한다. 이것도 품질 문제입니까? 당연하죠.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쓰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핵심 기술 도면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접근은 불허한다. 현지 생산은 조립 공정에 한정한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말은 달랐지만 의미는 하나였죠. 기술은 절대 밖으로 안 나간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소리가 났죠. 프랑스 측 대표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최선의 조건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0년 전 계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측이 고개를 갸웃했죠. 식민지 시절 철도 건설 계약서 말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서명했던 문서죠. 거기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비는 프랑스 기술자가, 부품은 프랑스에서, 기술 이전은 불가. 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문장이 똑같습니다. 단어 몇 개만 바뀌었더군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차관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모로코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하셨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프랑스 측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손가락을 하나 펼쳤습니다. 첫째, 현지 공장을 세워주십시오. 모로코 땅에 제조 시설을 짓고 우리 노동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펼쳤죠. 둘째, 기술자를 양성해 주십시오.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요. 프랑스 대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셋째, 부품 현지 생산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일부만이라도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계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짧게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차관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기술 이전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보안 사안도 있고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지 생산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향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죠. 향후가 언제입니까? 10년 뒤입니까? 20년 뒤입니까? 아니면 또 70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프랑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관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협상이 어렵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답을 해주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프랑스 측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기술 보안과 품질 관리를 위해 현재 조건이 최선입니다. 물론 가격 협상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죠. 가격이요? 네. 총액에서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 조건도 개선할 수 있고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았죠.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프랑스 측은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웃었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프랑스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두껍고 정교한 문서였습니다. 숫자도 맞고 일정도 맞고 기술 사양도 훌륭했죠. 하지만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었죠. 프랑스는 열차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팔지 않았죠. 기술을 주지 않는 파트너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공급자일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내도 그들 손바닥 아닙니다. 가격을 올리면 따라야 하고 부품을 끊으면 멈추어야 하죠. 그게 70년 동안 반복된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상상했습니다. 프랑스 없는 철도를요. 무모한 생각이었죠.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없이 어떻게 철도를 운영합니까? 부품은 어디서 구하고 정비는 누가 하며 기술은 어떻게 배웁니까? 하지만 그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입찰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프랑스 말고 다른 후보들이 뭘 제안했는지 보려고요. 일본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받는 나라죠. 하지만 가격이 높았고 현지화에 대한 언급이 적었습니다.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유럽 내 실적은 있었지만 아프리카 경험이 부족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저는 그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훑어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철도 종주국도 아니고 아프리카 실적도 거의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프랑스 협상 직후였죠.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주겠다는 나라가 있을까? 현지 공장을 세우겠다는 회사가 있을까? 우리를 파트너로 대하는 곳이 있을까? 저는 한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달랐죠. 기술 이전 프로그램 포함, 현지 생산시설 설립 검토, 장기 유지보수 계약 및 기술자 교육.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프랑스 제안서와 비교하면서요. 같은 항목인데 문장이 달랐습니다. 방향이 달랐죠. 그들은 팔고 떠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으려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서게 만들려 했죠. 물론 제안서는 제안서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행할지는 다른 문제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프랑스가 70년 동안 한 번도 적지 않았던 문장을 한국이 첫 페이지에 박아놨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의자의 등을 기댔죠. 천장을 봤습니다. 종속.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갇혀있던 구조의 이름이었죠. 프랑스는 그 구조를 유지하려 했고 저는 그걸 깨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 한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아니었죠. 그저 가능성이었습니다. 작은 틈이요. 하지만 그 틈이 전부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사는 게 아니다. 산업을 사는 것이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만나봐야겠다고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밀어내고 한국을 선택한다. 말로는 간단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외교적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내부 반발도 거셀 거죠. 검증되지 않은 선택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 몫이었죠.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7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국 협상단이 도착한 날을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철도 종주국도 아니었죠. 프랑스, 독일, 일본처럼 100년 넘게 기차를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실적도 거의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게서 기술을 배운 나라였습니다. 고속철도도 프랑스 떼제베를 들여와서 시작했다고 들었죠. 그런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대안을 찾고 싶었지만 한국이 그 답이 될 거라고는 믿지 않았죠. 그저 협상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프랑스에게 우리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보여줄 카드요. 한국은 그 카드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들어왔죠. 첫인상이 달랐습니다. 프랑스와요. 프랑스 협상단은 화려했습니다. 양복이 반듯했고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악수할 때 힘이 들어가 있었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갑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태도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양복은 단정했지만 수수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악수할 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낮았죠. 자신감이 없어 보였냐고요?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이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었죠. 프랑스 협상단은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죠. 관리 대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한국 협상단의 눈은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이해하는 눈이었습니다. 측은지심이 아니었죠. 공감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아봤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제안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파트너,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프랑스도 파트너라는 말을 썼죠.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프랑스가 말한 파트너는 갑과 을 사이의 수사였습니다. 한국이 말한 파트너는 뭔가 다른 무게가 있었죠. 물론 아직은 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안서에 기술 이전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한국 측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프랑스처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아니었죠. 표와 숫자가 빼곡한 문서였습니다. 핵심 기술 도면 공개합니다. 정비 매뉴얼 전량 이전합니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접근 허용합니다.
현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5년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저는 한 줄씩 읽었습니다. 프랑스 제안서와 정반대였죠. 프랑스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조항도 넣겠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지 생산은요? 제안서에 공장 설립 검토라고 되어 있던데 검토입니까? 확정입니까? 한국 측이 잠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빛을 교환하더니 대표가 대답했죠. 확정으로 가겠습니다. 모로코 내에 제조시설을 세우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조립 중심이지만 단계적으로 부품 생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 조건을 첫 협상에서 내미는 건 이례적이었죠. 보통은 밀당을 합니다.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협상하면서 조금씩 양보하죠. 그게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카드를 펼쳐놨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직접적으로요. 왜 이렇게 많이 내놓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술 이전을 꺼립니다. 핵심은 절대 안 주려고 하죠. 당신들은 왜 다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잠시 침묵했죠.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당신들 심정을 압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저희도 철도를 프랑스에게서 배웠습니다. 고속철도 떼제배 기술을 들여왔죠. 처음에는 완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었죠. 도면을 안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표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측에 요청했죠. 도면을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고요.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부품이 봉인되어 왔습니다. 열어보지 말라고요. 고장나면 프랑스 기술자를 부르라고요. 저희 기술자들은 옆에 서서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손도 못 대게 했죠?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것이었죠. 수치심 같은 거였습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을 사야 했습니다. 가격은 프랑스가 정했죠. 비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똑같았죠. 우리 이야기와요. 모로코가 70년 동안 겪은 일을 한국도 겪었던 겁니다. 시기만 달랐지 구조는 같았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없는 나라를 관리하는 구조. 파트너라는 이름의 종속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꿨습니다. 뭘 바꿨습니까? 다 바꿨습니다. 스스로 만들기로 했죠. 프랑스가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연구하자. 도면을 안 보여주면 우리가 그리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더 걸렸죠. 실패도 많았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왜 굳이 직접 만드냐? 사면 되지 않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지금 한국 고속철도는 우리 기술입니다. KTX 산천, 100% 국산이죠.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부요. 수출도 합니다. 프랑스가 안 가르쳐준 기술을 이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니다. 당신들 심정을요. 한국 대표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도를 가지고 싶은데 기술이 없는 나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지 않는 상대, 돈을 내도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한 걸 당신들한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술을 줄 겁니다. 공장을 세울 겁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할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쳐다봤습니다. 프랑스 협상단의 얼굴이 떠올랐죠. 반듯한 양복, 자신감 넘치는 미소, 차가운 눈빛. 우리가 아프리카 최초 고속철도를 만들어줬다던 그 말투. 그리고 지금 눈앞에 한국 협상단. 그들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패를 꺼냈죠. 성공담이 아니라 수모의 기억을 먼저 내놨습니다. 자신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70년을 지배한 나라가 해주지 않던 말을 한국이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감동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철도를 해왔죠. 좋은 말에 속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다 좋은 말을 합니다. 서명하고 나면 달라지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하실 수 있습니까? 기술 이전, 현지 공장, 엔지니어 교육, 전부요. 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요. 위약금 조항을 넣겠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일정표도 첨부하겠습니다. 1년 차에 뭘 하고, 2년 차에 뭘 하고, 단계별로 명시하겠습니다. 성과지표도 넣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문서로 주십시오. 다음 회의 전까지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한국 협상단이 문을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죠. 그들은 기술보다 먼저 실패를 꺼냈습니다. 성공한 나라가 실패의 기억을 먼저 말하는 걸 처음 봤죠. 보통은 숨깁니다. 창피하니까요? 약점이니까요? 한국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앞세웠죠. 우리도 당해봤다고요. 그래서 안다고요. 당신들 심정을요? 저는 계약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봤죠. 프랑스 협상단의 눈, 한국 협상단의 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하나는 내려다보는 눈이었고 하나는 마주보는 눈이었죠.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입찰은 가격 경쟁이 아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주권 경쟁이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프랑스의 대안을 찾는 게 아니었죠. 한국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진짜인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기술력이 충분한지 하나하나 뜯어봐야 했습니다. 감동은 국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조와 숫자가 움직이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70년 동안 프랑스가 해주지 않았던 말을 한국이 첫 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만약 진심이라면 이 판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저는 감동을 믿지 않습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합니다. 계약 전에는 다 파트너라고 하죠. 함께 성장하자, 윈윈하자, 동반자가 되자 그런 말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나면 달라지죠. 태도가 바뀝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약속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30년 동안 그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숫자를 봅니다. 구조를 봅니다. 계약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봅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죠. 한국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당신들 심정을 안다고요. 감동적이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태스크포스를 소집했습니다. 기술팀, 재무팀, 법무팀, 운영팀, 각 분야 실무진을 불러 모았죠. 회의실에 12명이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진서를 해부하십시오. 실무진이 고개를 갸웃했죠. 해부요? 네.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기술 이전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행 조건이 뭔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부요. 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좋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실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술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제안서의 기술 이전 조항을 펼쳤죠. 저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기술 이전, 이 네 글자가 문제였습니다. 단어는 간단하죠. 하지만 의미는 천차만별입니다. 프랑스도 기술 이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안서에 버젓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조립 공정 일부만 해당됐습니다. 핵심 기술은 빠져 있었죠. 도면 공개 없음, 소스 코드 접근 불가, 정비 교육 제한적. 그게 프랑스가 말하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저는 기술팀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도면 공개가 포함되는지, 소스 코드 접근이 가능한지, 핵심 부품 설계가 이전 대상인지 하나하나 짚어보십시오. 기술팀장이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측 문서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죠. 추진 시스템 설계도 이전, 제동장치 기술 문서 공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접근 허용, 현지 엔지니어 대상 심화 교육 프로그램 5년 운영. 기술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보다 구체적입니다.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행 조건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뭘 줘야 하는지, 단계별 일정이 있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술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행 로드맵이 첨부되어 있었죠. 1년차, 2년차, 3년차, 단계별로 뭘 이전하고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요? 기술팀장이 문서 끝부분을 펼쳤습니다. 있습니다. 이행 지연 시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율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적습니다. 협상 때 올리십시오. 최소 20%는 되어야 합니다.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재무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금융 조건을 분석해 보십시오. 한국이 제시한 패키지가 실제로 유리한지, 숨겨진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재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측은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저금리 장기 대출이죠.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였습니다. 재무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프랑스 조건과 비교하면 총 비용이 낮습니다. 금리 차이가 크죠. 20년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환율 리스크는요? 원화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달러로 체결하면 완화됩니다. 한국 측도 달러 결제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들었죠.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십시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애매한 문구가 없는지,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지 않은지 독소 조항을 찾아내십시오. 법무팀장이 두꺼운 문서를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팀, 한국열차의 실제 운영 실적을 조사하십시오. 고장률, 정시 운행률, 유지 보수 비용, 숫자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팀장이 펜을 들었죠. 모로코 환경에서 운행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우리 기후는 유럽과 다릅니다. 고온, 건조, 먼지, 혹독한 조건이죠. 한국 열차가 그걸 버틸 수 있는지 데이터로 보여주십시오. 운영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 쪽 실적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환경이 있을 겁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12명의 실무진이 앉아 있었죠.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입찰이 아닙니다. 시선이 집중됐죠. 우리가 지금 고르는 건 열차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의 구조를 고르는 겁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지금까지와 같습니다. 부품도 그들한테, 정비도 그들한테, 기술도 그들 손에 있죠. 우리는 계속 의립니다. 저는 한국 제안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정비하고, 스스로 부품을 조달하고, 언젠가는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이 계약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제안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봐야 합니다. 빈틈이 있으면 찾아내야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요구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실무진이 흩어졌죠. 각자 맡은 분야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내부 반발이 시작된 겁니다. 며칠 뒤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외교 라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본협상 수준이라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괜찮습니다.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외교 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프랑스 측이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보라크 이후로 모로코는 프랑스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과 협상한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신이요? 저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입찰은 경쟁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과 계약하는 거죠. 그게 배신입니까? 외교 라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프랑스와의 관계는 철도만이 아닙니다. 경제, 안보, 문화, 전방위적인 협력이 있습니다. 철도 하나 때문에 그걸 흔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철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국가기관망입니다. 재정 라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요. 네,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입니다. 아프리카 실적이 거의 없죠.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런 나라한테 13조 원짜리 사업을 맡기자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고속철도 운행 실적을 보셨습니까? 정시 운행률, 안전 기록,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재정 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내 실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모로코 환경에서 운행한 경험이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제가 책임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재정 라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차관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판단하고 있죠. 기술팀, 재무팀, 법무팀, 운영팀 전부 투입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수파 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프랑스가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검증된 파트너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된 건 뭡니까? 70년 동안 우리한테 기술을 안 준 게 검증입니까? 부품값을 마음대로 올려도 우리가 꼼짝 못한 게 검증입니까?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차관, 지금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 경력은 끝이다. 다시 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걱정, 불안, 비웃음 섞여 있었죠.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났죠. 언론의 기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 철도 입찰, 검증 안 된 업체 참여 논란, 한국 철도, 아프리카 실적 전무, 리스크 우려, 전문가 안전한 선택이 필요하다. 기사 출처를 추적해봤습니다. 익명의 전문가, 익명의 관계자, 뒤에 누가 있는지 뻔했죠. 프랑스였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위기를 만들었죠. 한국은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았다.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프레임을 흘렸습니다. 외교 라인을 통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상부에 전달됐을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만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도 시작된 거죠.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죠. 창밖에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카사블랑카의 야경,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입찰의 상대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질서였죠. 70년 동안 굳어진 구조, 프랑스가 주고 모로코가 받는 구조. 그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걸 바꾸려면 열차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와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사업은 열차가 아니라 주권의 구조를 사는 것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3시였죠.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프랑스가 두려웠냐고요? 아닙니다. 두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이 한 말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죠. 기술 이전이 말뿐일 수도 있고 공장이 제대로 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제 몫입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봐야 했습니다. 숫자 하나, 문장 하나 놓치지 않고요. 감동에 속으면 안 됐죠. 구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여미었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검증은 계속됩니다. 한국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답을 찾을 때까지요. 검증 결과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 재무팀, 법무팀, 운영팀. 제가 투입한 태스크포스가 각자 분석을 마치고 보고서를 들고 왔죠.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였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저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기술팀 보고서가 먼저였죠. 한국 측 기술 이전 조항은 구체적입니다. 프랑스 제안서와 비교하면 범위가 넓고 이행 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비율이 낮아 협상 시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죠. 재무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측 금융 조건은 프랑스보다 유리합니다. 수출입은행 지원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20년 기준 총 비용을 계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법무팀 보고서도 확인했죠. 계약서 초안에 명백한 독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가 모호하여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기술 이전 범위의 정의, 현지 생산 비율의 단계별 목표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팀이었습니다. 한국 철도 운영 실적은 우수합니다. KTX 정시 운행률 99% 이상, 중대사고율 세계 최저 수준. 다만 모로코와 유사한 고온 건조 환경에서의 운행 실적은 제한적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고서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엔 부족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걸렸죠. 모로코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잘 달리는 열차가 아프리카에서도 잘 달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후가 다르죠. 모로코 여름은 40도를 넘깁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많죠. 모래바람이 불면 기계 틈새로 파고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고장 없이 달릴 수 있는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부분을 공격했죠. 유럽 중심 논리였습니다. 우리는 지중해 연안에서 수십 년간 운행한 실적이 있다. 모로코 기후를 잘 안다.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온, 건조 환경에서의 운행 실적을 보여달라고요. 있다면요. 며칠 뒤 한국에서 답이 왔습니다. 회의가 다시 잡혔죠.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 있었죠. 처음 봤을 때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대표가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저희만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옆에 선 사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오셨습니다. 한국철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죠. 양복 차림의 관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레일에서 나오셨습니다. 한국철도 운영 공기업입니다. 실제 운행과 정비를 담당하죠. 또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나오셨습니다. 금융 지원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회사 하나가 온 게 아니었죠. 나라가 온 겁니다. 현대로템이라는 기업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붙었고 운영기관이 붙었고 금융기관이 붙었죠.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코리아 원팀, 프랑스는 달랐죠. 알스톰이라는 기업이 왔습니다. 물론 뒤에 프랑스 정부가 있긴 했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죠. 협상 테이블에는 기업만 앉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국가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기업, 정부, 공기업, 금융 전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죠. 이 사업이 단순한 열차 수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열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드리는 겁니다. 열차를 만들고 운영하고 정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전 과정을요.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가 다 와야 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정부는 이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단순 수출이 아니라 양국 간 철도 협력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기술 이전, 인력 교육, 장기 협력, 정부 차원에서 보장합니다. 코레일 관계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운영과 정비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KTX 운영, 일반 철도 관리, 정비 시스템,
모로코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직접 교육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금융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저금리 장기 대출로 초기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상환 조건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기업 하나가 아니라 국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정부가 보증하고 공기업이 기술을 붙이고 금융이 뒷받침하는 구조. 이건 단순한 입찰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협력 제안이었죠.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열차 사양을 보여주십시오. 한국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이미지가 떴죠. 2층 전동차. 처음 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일반 열차보다 높았죠. 위아래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2층 구조입니다. 같은 길이의 열차로 수송 인원을 거의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배요? 네. 모로코의 문제가 뭡니까? 동근 시간에 열차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객체 쑤셔 넣어지죠. 그런데 선로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맞는 말이었죠. 2층 구조면 선로는 그대로 두고 수송량만 늘릴 수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없이 효율을 높이는 거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머릿속으로요. 월드컵 2030년에 수십만 관중이 쏟아집니다. 경기장에서 경기장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량이 폭발하죠. 지금 열차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2층 구조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았죠. 월드컵 대비용으로 최적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관중이 한꺼번에 몰릴 때 2층 전동차가 답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수용량이 핵심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팔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팔았죠.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자랑했죠. 떼제베가 얼마나 빠른지, 알포라크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속도와 명성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은 우리 문제를 먼저 봤습니다. 월드컵 통근 지옥, 인프라 부족, 그 문제에 맞는 답을 가져왔죠.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환경 적응은요? 모로코 기후가 혹독합니다. 고온, 건조, 먼지. 유럽 열차들이 고생하는 조건이죠. 한국 열차가 버틸 수 있습니까? 한국 측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죠.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저희 열차가 운행 중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우디요? 네, 사막 기후죠.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모래바람도 심하고요. 모로코보다 더 혹독한 환경입니다. 한국 대표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운행 실적입니다. 고장률, 정시 운행률, 유지 보수 비용,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아니, 좋았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검증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 경험을 내세웠다면 한국은 사막 경험을 내세웠죠. 우리 환경과 더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답이 나왔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됐습니다. 기술 사양, 안전 기준, 정비 시스템, 하나하나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 측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금융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일어났죠. 금융 패키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대출 금리, 상환 기간, 거치 기간, 조건들이 나열됐죠.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프랑스 조건과 비교해봤죠.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 금융 조건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금리가 낮았고 상환 기간이 길었으며 거치 기간도 넉넉했습니다. 20년 총 비용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조건이 확정입니까? 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수출입은행이 보증하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융은 숫자입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좋은 말, 약속, 비전, 그런 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와 상환 조건은 명확하죠. 계산기만 두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그 계산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장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제안서에 현지 생산시설 설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요? 검토입니까? 확정입니까? 한국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옆 사람들과 눈빛을 교환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정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로코 땅에 공장을 세웁니다.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단계적으로 생산 비율을 높여갑니다. 구체적으로요? 초기에는 조립 중심입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와 모로코에서 조립하죠. 하지만 3년 차부터 부품 현지 생산을 시작합니다. 5년 채는 핵심 부품 일부를 모로코에서 만들게 됩니다. 10년 채는 생산 비율 50%를 목표로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10년 뒤에 절반을 우리가 만든다. 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한국 대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팔고 떠나려 했습니다. 열차를 납품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부품을 팔죠. 그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고객이에요.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희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고객으로 두려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로 만들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당신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수출하게요. 저는 한참 동안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입니까? 계약서에 넣겠습니다. 공장 설립 일정, 생산 비율 목표, 기술 이전 단계, 전부 문서화하겠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죠.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체제 교체였죠. 프랑스 모델은 종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우리가 사는 구조. 70년 동안 그랬죠. 한국 모델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만들지만 점점 우리가 만들게 되는 구조. 고객에서 생산자로 바뀌는 구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죠. 금융은 숫자였다. 공장은 선언이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한국협상단이 문을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깊이 앉았죠. 천장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요. 프랑스의 70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했죠. 기술, 금융, 공장. 한국이 내민 패키지는 프랑스가 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결정을 앞두고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여미었죠.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제가 서게 되겠죠. 최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알았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월드컵까지 시간이 촉박했고 열차 제작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결정해야 했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전에도 긴장감이 있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선이 저를 향했죠. 어떤 눈은 걱정이었고 어떤 눈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2개의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프랑스 최종 제안서, 하나는 한국 최종 제안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짧은 선언이었죠.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걸요. 13조 원의 향방이, 168대 열차의 주인이, 그리고 앞으로 30년 모로코 철도의 구조가요. 저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외교 라인이 서류를 펼쳤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새로운 제안이라고요. 프랑스가 움직였다는 뜻이었죠. 외교 라인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조건을 수정했습니다. 가격을 낮췄고 금융 조건도 개선했죠. 유지보수 비용도 조정했습니다. 서류가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펼쳐봤죠.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나았죠. 총액이 줄었고 금리가 낮아졌으며 상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외교 라인이 덧붙였습니다. 프랑스가 상당히 양보한 겁니다. 이 정도면 협상의 성의를 보여준 거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가격 부분을 지나 기술 이전 조항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제한적, 핵심 도면 공개, 불가, 현지 생산, 조립 공정의 한정, 정비 인력, 프랑스 공인 기술자 우선.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외교 라인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죠. 가격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프랑스가 양보한 건 가격입니다. 숫자죠. 하지만 제가 요구한 건 구조입니다. 기술 이전, 현지 공장, 엔지니어 교육. 그건 한 글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외교 라인의 얼굴이 굳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는 건 쉽습니다. 마진을 줄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건 다릅니다. 그들이 진짜 양보했다면 기술 이전 조항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죠.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건 양보가 아닙니다. 포장입니다. 싸게 파는 척하면서 사슬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죠. 재정 라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 너무 극단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낮아졌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아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아끼는 게 나중에 더 나가는 겁니다. 부품값을 그들이 정하는 한 우리는 계속 의립니다. 10년, 20년 뒤에 얼마를 더 내야 할지 아십니까? 재정 라인이 입을 다물었죠. 그때 보수파 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관,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뭡니까? 철도 종주국도 아니고 아프리카 실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국가 기관망을 맡기자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에서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막 환경이죠. 모로코보다 더 혹독합니다. 거기서 검증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우디 얘기입니다. 모로코가 아니죠.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럼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기술을 안 줬습니다. 도면을 안 보여줬고 부품을 틀어쥐었으며 우리 엔지니어들을 기술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만들었죠. 그게 검증된 파트너입니까?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외교 라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관, 프랑스와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철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안보, 외교, 전방위적인 협력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도는 국가 기관망입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철도 하나 때문에 프랑스와 관계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망친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죠. 입찰에서 경쟁하는 게 관계를 망치는 겁니까?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게 배신입니까? 그럼 우리는 영원히 프랑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불쾌해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종속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국가 프로젝트는 관계가 아니라 국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차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었죠. 그동안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권력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밀어내고 한국을 선택한다.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열차에 문제가 생기면요? 기술 이전이 약속대로 안 되면요? 공장이 제대로 안 세워지면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그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죠. 당신 혼자 집니까? 당신 하나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이건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 수조 원의 예산, 월드컵의 성패가 걸려 있죠. 그걸 당신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습니다. 저를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죠. 그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편하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을 겁니다. 7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안전한 선택입니다. 검증된 파트너죠. 설령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들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다릅니다. 모든 책임이 제 몫이죠.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실패하면 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끝날 가능성이 높죠. 안전한 선택은 저를 살립니다. 하지만 나라를 묶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 경력으로, 제 이름으로. 그게 총괄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고위급 인사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기술팀, 재무팀, 법무팀, 운영팀 전부 분석했습니다.
한국 제안이 프랑스보다 우월합니다. 기술 이전 범위, 금융 조건, 현지 생산 계획, 모든 항목에서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반박하시려면 숫자로 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프랑스가 낫다는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습니다. 외교 라인은 숫자가 없었습니다. 관계와 전통을 말했죠. 하지만 계약서의 조항을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정 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20년 총비용 계산에서 한국이 유리하다는 건 인정해야 했죠. 보수파는 리스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철도를 해왔습니다. 좋은 말에 속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봅니다.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숫자와 구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프랑스는 고객 모델입니다. 그들이 만들고 우리가 삽니다. 영원히요. 한국은 파트너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만들지만 점점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절반을 생산합니다. 20년 뒤에는 우리 기술자가 설계에 참여하죠. 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구조가 다른 겁니다. 10년 뒤 자립이냐, 30년 뒤 종속이냐,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관, 최종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저를 향했죠. 수십 개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은 기대였고, 어떤 눈은 두려움이었으며, 어떤 눈은 분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추천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로템과 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2층 전동차 110대, 기술 이전 포함, 현지 공장 설립 조건으로요. 외교 라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는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에게도 물량을 줘야 합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죠. 하지만 핵심은 한국이 가져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 110대, 프랑스는 20대 이하, 나머지는 스페인에게 배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0대요? 168대 중 20대도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적절합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주도권은 바꾸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죠.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대충 짐작이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만 남았죠. 테이블 위에 2개의 서류 뭉치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나란히요? 저는 한국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종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철도에서 일했습니다. 평생을요. 젊은 시절에는 레일 위에서 일했고 나이 들어서는 영무원이 됐죠. 프랑스 열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수십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 열차가 있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차가 있잖아요. 매일 달리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건 우리 열차가 아니다. 빌린 거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짙어지고 있었죠.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겁니다. 제 추천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뒤집힐지 아직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할 말을 했습니다. 제 입장을 밝혔죠. 숫자로, 구조로, 논리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겼죠. 불을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제 발소리만 울렸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되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죠. 회의실에서 제 입장을 밝힌 순간 되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열차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서명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가 멈추지 않았죠. 사무실 전화, 개인 휴대폰, 심지어 집 전화까지. 번호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 재정부,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번호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쌓였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와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죠. 카사블랑카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이 살고 있죠. 내일 아침이면 그들 중 66만 명이 열차를 탑니다. 낡은 객체 몸을 싣고 출근하죠. 그 열차가 바뀔 겁니다. 제가 내일 서명하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내일 서명할 계약서였죠. 두꺼운 문서 뭉치, 수백 페이지. 저는 한 장 한 장 다시 넘겼습니다. 몇 번이나 읽은 문서였죠. 기술 이전 조항, 현지 생산 일정, 금융 조건, 위약금 규정. 모든 문장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었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구멍이 없는지, 제가 놓친 게 없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소용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옳은 걸까? 틀린 건 아닐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13조 원입니다. 168대의 열차죠. 월드컵의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 국가의 체면, 앞으로 30년의 철도 구조. 그 모든 게 내일 제 손에 달려 있었죠. 한 사람이 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져야 했죠.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제 결정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책임자의 자리였죠. 영광이 아니라 고독, 권력이 아니라 무게. 30년 동안 철도를 해오면서 배운 거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입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죠.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더군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늘입니다. 차가 왔습니다. 서명식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읽은 것 같았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좌관이었죠? 차관님, 프랑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급하게 검토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보내라고 하십시오. 잠시 뒤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파일이 떴죠. 저는 열어봤습니다. 프랑스 최종 수정안. 가격을 또 낮췄더군요. 금융 조건도 한 번 더 개선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으로 갔죠. 그대로였습니다. 핵심 도면 공개 불가. 소스코드 접근 제한적. 현지 생산 조립 공정의 한정. 한 글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나였죠. 프랑스는 끝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깎아줄 수 있었죠. 마진을 줄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배 구조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본질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 서명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죠.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차관님,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한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던데 사실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게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멈췄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정부 관계자, 기업 대표, 외국 협상단, 기자들, 수십 명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죠.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문서 뭉치. 펜이 그 옆에 있었죠.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있었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뭔가 느껴졌죠. 모두가 프랑스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관계자들의 태도, 분위기 전체가 그랬죠. 7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이번에도 프랑스가 당연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건너편을 봤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앉아 있었죠. 양복이 반듯했습니다. 표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달랐죠. 긴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모로코 플랜 레일 사업의 첫 번째 계약입니다. 통근 전동차 168대 도입 사업이죠. 오랜 검토와 협상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장관을 향했죠.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관이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30년 경력이 그 정도는 가르쳐줬죠.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펜이 그 옆에 있었죠.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펜 무게가 아니었죠. 결정의 무게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70년 전 계약서, 아버지 세대가 서명했던 문서, 같은 구조, 같은 문장, 같은 종속, 프랑스 협상단의 얼굴, 우리가 아프리카 최초 고속철도를 만들어줬다던 그 말투, 내려다보는 눈빛, 한국 대표의 목소리. 20년 전 우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당신들 심정을 압니다. 회의실의 침묵. 당신 경력은 여기서 끝이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새벽의 고독. 아무도 제 결정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계약서를 봤죠. 첫 페이지 상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저는 펜을 움직였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느리게 느껴졌죠. 제 이름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압델카림 엘마히데우, 모로코 철도 정차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박수도 없었습니다. 탄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을 봤죠.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안도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았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요? 현대로템이요? 프랑스가 아니고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쏟아졌죠.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차관님, 왜 한국입니까? 프랑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결정의 배경이 뭡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울렸죠. 우리는 열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겁니다. 기술을 받고 공장을 세우고 우리 엔지니어를 키우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손으로 열차를 만들기 위해서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죠.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악수가 오갔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봤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했죠. 70년이 끝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며칠 뒤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168대, 한국 현대로템 110대, 스페인 CAF 40대, 프랑스 알스톰 18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죠. 프랑스는 졌습니다. 70년 종주국이 168대 중 18대만 받았죠. 10%가 조금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70년 철도 종주국 모로코에서 밀려나다. 한국 아프리카 철도 시장 대격변. 프랑스의 굴욕, 현대로템의 승리.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프랑스 측은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쾌함은 감추지 못했죠.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이 전달됐습니다. 조용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카사블랑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죠.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됐죠? 서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공장이 세워지고 기술이 이전되는 과정. 그 모든 게 제대로 되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열차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생길 겁니다. 계약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류상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변화가 느껴진 건 공장 부지 소식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 외곽에 땅이 확정됐죠. 현대로템과 모로코 정부가 합작으로 제조 시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뉴스에 헤드라인이 떴죠. 모로코 최초 철도 차량 공장 착공 확정.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되는구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좋은 말을 많이 했죠.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엔지니어 교육. 하지만 말은 말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서명하고 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공장 설계가 진행됐고 장비 반입 일정이 잡혔으며 현지 인력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종이 위에 문장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착공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죠. 카사블랑카 외곽의 넓은 땅이었습니다. 아직 건물은 없었습니다. 빈 땅에 포클레인 몇 대가 서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봤죠. 이 빈 땅에서 열차가 만들어질 겁니다. 모로코 노동자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모로코 엔지니어들이 품질을 검사하죠. 우리 손으로요. 삽을 들었습니다. 첫 삽을 떴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웃을 때가 아니었죠.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공장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철골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벽이 생기고 지붕이 덮였습니다. 매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모양이 달라져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 젊은이들이었죠. 20살, 30살. 기술을 배우러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이 필요했죠. 언어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의 언어는 같았습니다. 도면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로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죠. 공구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장면이었죠. 프랑스 기술자들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들이 와서 고쳤죠. 우리 엔지니어들은 옆에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손도 못 대게 했죠. 물어보면 대답을 피했습니다. 기술은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르쳤죠. 설명했습니다. 질문하면 답했고 실수하면 고쳐줬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손을 대게 했죠. 정비 매뉴얼이 번역됐습니다. 프랑스어가 아니었죠. 아랍어였습니다. 우리 언어로 된 기술 문서가 처음 생긴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그 매뉴얼을 들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술 이전이구나. 문서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열차가 조립됐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이 들어왔고 모로코 공장에서 조립이 완료됐죠.
완성된 열차가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2층 전동차였습니다. 높았죠. 일반 열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도장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죠. 저는 그 열차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죠. 차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죠. 이게 우리가 만든 열차입니다. 완전히 우리 힘만으로 만든 건 아니었죠. 부품은 한국에서 왔고 핵심 기술도 아직 이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립은 우리가 했습니다. 모로코 노동자들의 손으로요.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시작이었죠. 2년 차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됐죠. 모로코 엔지니어 30명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제조 공장을 견학하고 정비시설을 방문했죠. 석 달간의 연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달라져 있었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생겼더군요. 직접 해봤으니까요.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프랑스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열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 그냥 완성품을 받아서 굴렸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차였습니다. 부품 현지 생산이 시작됐죠. 간단한 부품부터였습니다. 좌석, 내장재, 일부 전장 부품. 모로코 협력업체들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열차 한 대에 우리 부품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5%, 그 다음에는 10%. 조금씩 비율이 올라갔죠. 구매국에서 생산국으로. 종이 위에 문장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죠.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모로코 모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열차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받고 공장을 세우는 모델, 고객에서 생산자로 바뀌는 모델, 그게 주목받기 시작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모로코만의 계약이 아니다. 하나의 선례가 된 겁니다.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도 이제 요구할 수 있죠. 프랑스식 종속 모델이 아니라 파트너십 모델을요. 프랑스는 조용했습니다. 공식 항의는 없었죠. 하지만 불편함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지배했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지배자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밀려날 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을 방문했죠. 한쪽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테이블에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2명과 모로코 엔지니어 4명이 앉아 있었죠. 모로코 엔지니어가 도면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받아 도면 위에 직접 뭔가를 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엔지니어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있었죠. 프랑스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면을 볼 수도 없었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다.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었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저도 레일 위에서 시작했죠. 프랑스 글자가 새겨진 열차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빠르고 웅장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때는 막연한 꿈이었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가 있죠. 우리 부품이 들어간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역사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다만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무원 제복을 입고 서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열차가 생겼습니다. 빌린 게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창밖으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것이었죠. 이제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